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아무리 노력해도 출구가 보이지 않는 미로 같은 관계 속에 갇혀 있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가 바로 그런 미로와 같습니다. 오늘은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세 개의 문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당신은 어떤 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문은 자책의 문입니다. 내가 조금 더 노력했다면, 내가 더 좋은 사람이었다면 이 관계를 좋게 만들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끊임없이 자신을 탓하며 괴로워하는 문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으며 끝없는 죄책감과 무력감에 빠져들게 됩니다. 두 번째 문은 소모적인 싸움의 문입니다. 상대방의 비논리적인 말과 행동에 휘말려 끝없는 말다툼을 벌이는 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워드샐러드처럼 앞뒤가 맞지 않는 말들의 향연 속에서 나 자신을 잃어가는 과정입니다. 상대방은 교묘하게 현실을 왜곡하는 가스라이팅을 통해 당신을 지치게 만들고 결국 당신은 이 싸움에 지쳐 쓰러진 후에도 내가 왜 그렇게까지 반응했을까라며 또다시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이 두 개의 문은 결국 막다른 길로 이어집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도 그 끝에는 더 깊은 절망과 상처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세 번째 문입니다. 이 문은 심리적 단절, 즉 거리두기의 문입니다. 이것은 상대방과의 상호작용을 의도적으로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가스라이팅에 더 이상 귀 기울이지 않고 그들이 던지는 미끼를 물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 이 이야기를 듣는 많은 분들은 이미 세 개의 문을 모두 열어보고 그 어떤 문 뒤에도 원하던 보상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꽉만 들어있는 상자처럼 어떤 선택도 속 시원하지 않게 느껴졌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진정한 치유는 종종 이 세 번째 문, 거리두기의 문을 선택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나르시시스트와의 소모적인 논쟁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말을 듣지 않으며 오직 당신과 세상에 대한 자신들만의 왜곡된 이야기만 반복할 뿐입니다.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고 당신의 감정만 고갈될 뿐이죠. 따라서 정말로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면 사실에만 집중하고 그들의 감정적인 도발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길입니다. 이 거리두기는 온전한 수용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거리두기를 선택했다는 것은 비록 슬프고 마지못해서일지라도 이제는 깨달았다는 의미입니다. 이 관계는 변하지 않을 것이며 더 이상 무의미한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현실적인 이유로 그 관계를 완전히 떠날 수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언젠가는 변할 거야 라는 헛된 희망에 더 이상 당신의 소중한 마음을 걸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거리두기의 가장 힘든 점은 그렇게 행동하면서도 여전히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거리두기를 시작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상대를 조종하는 것 같거나 냉정한 사람이 된 것 같은 죄책감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더 이상 자신의 미끼를 물어주지 않는 나르시시스트를 보며 안쓰러움이나 연민을 느끼기도 합니다. 과연 거리두기는 상대를 조종하는 행위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이상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도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할 수 없고 예곡된 인식을 바로잡을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았을 때 비로소 거리두기에 이릅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는 넌 항상 내 멋대로만 해, 넌 너무 예민해, 여기서 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와 같이 현실을 완전히 왜곡해서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칠 대로 지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로 거리두기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조종일 수 있을까요?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수동적인 방식으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거리두기를 사용한다면 그것은 조종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조종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거리두기는 치유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그것은 온전한 수용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관계에 쏟아붓던 막대한 에너지를 멈추게 하여 스스로 고갈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당신을 병들게 했던 트라우마 유대, 즉 상처로 얽힌 병적인 관계의 끈을 조금씩 끊어낼 수 있게 돕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해도 몸과 마음은 여전히 그 관계가 유발하는 감정적 소용돌이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마음이 약해지는 순간에는 자신도 모르게 다시 그 혼란스러운 대화 속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치유는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오히려 이런 순간들은 우리에게 이 관계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어떤 경우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거리두기를 즉시 알아차립니다. 특히 그들이 영리하고 관찰력이 좋거나 혹은 불안 수준이 높을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고 자신이 벌을 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아, 이제 나랑 말도 안 하겠다 이거지? 당신은 그저 평소처럼 예에 바르게 행동했을 뿐인데도 말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미끼를 물지 않고 그들에게서 어떤 감정적 만족을 얻으려는 기대를 버렸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더 이상 불평 없이 혼자 설거지를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들은 설거지를 도울 생각은 전혀 없으면서도 당신이 즐겁게 설거지하는 모습에 분노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지옥 같은 딜레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게임을 하는지 다 알아.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거지? 라며 당신을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각본에서 벗어나는 순간, 즉 너도 나만큼 나빠 또는 너는 이기적이야 라는 그들의 서사를 유지시켜주던 역할을 그만두고 차분하게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 그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그 순간 당신은 모든 것을 명확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관계를 어지럽히던 모든 안개가 걷히고 내 말이 혹시 잘못된 건가? 라는 의심이 사라집니다. 이 관계는 당신이 그들과 함께 진흙탕에 뛰어들 때만 유지된다는 진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치유라는 단어는 종종 기분이 나아지는 것과 연관지어 생각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 관계에서의 치유는 다릅니다. 그래서 거리두기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거리두기를 시작하면 우리는 오히려 깊은 죄책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오랫동안 알아온 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최근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그 관계의 본질을 하늘 끝까지 온전히 수용했고 그 안에서 완전히 심리적으로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그 사람과의 상호작용은 겉보기에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더 이상 미끼를 물지 않았고 그 사람의 이기심, 무심함, 특권의식에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람의 본질이라는 것을 알았고 현실적인 이유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사람이 제 삶에 전혀 관심이 없을 것이라고 단정했습니다. 실제로도 늘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아무것도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날씨 이야기나 별 의미 없는 대화만 나눌 뿐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에 갑자기 깊은 관심을 보이며 진심으로 저를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저는 급하게 어딘가로 떠나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 자리에 없었기에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이 제안한 도움은 친절하고 관대하며 유용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노력하고 있다고 느꼈고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트라우마 유대의 마지막 가느다란 끈이 긴 잠에서 깨어나 속삭였습니다. 어쩌면 이건 내 잘못일지도 몰라. 내가 너무 차갑게 군 거야. 저는 떠나야 했기에 그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이동하는 내내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마치 제가 나쁜 짓을 한 사람, 누군가를 거절하고 버린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에게 미안했고 연민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여전히 찜찜한 기분은 남았지만 동시에 다른 진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저 자신이 준비되었을 때 자신이 편한 시간에 도움을 주려고 했을 뿐이라는 것을요. 그 도움은 제가 정말 힘들어하던 수많은 날들에는 단 한 번도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 일정을 물어보려 시도한 적도 없고 제가 짐을 싸는 것을 보지도 못했으며 제 여행 계획에 대해 이야기할 때 주에 깊게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그 순간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들에게는 어떤 이유에서든 편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과거에 그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 그들이 제멋대로 정한 불편한 시간에 제 일정을 얼마나 많이 비틀어 맞추었었는지를 떠올렸습니다. 이 관계가 실제보다 더 건강하다고 필사적으로 스스로를 속이면서 말입니다. 그날의 씁쓸한 감정은 며칠이 지나자 옅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치유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일이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가슴에 박혀 저를 괴롭혔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며칠 만에 털고 일어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 안에 공감하고 연민하는 부분은 누군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지혜로운 부분은 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편한 일을 했을 뿐이야. 단 한 번도 진심으로 너를 고려한 적은 없어. 공감이 지혜를 만날 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전히 기분은 좋지 않지만 그 고통의 기간이 훨씬 짧아지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당신 앞에 세 개의 문을 돌아봅시다. 첫 번째, 모든 것을 당신의 탓으로 돌리며 자책하는 문. 두 번째, 끝없는 논쟁과 가스라이팅 속에서 당신 자신을 잃어가는 문. 세 번째,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죄책감과 연민에 시달리지만 결국 자신을 되찾는 문. 저는 여전히 세 번째 문을 선호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문은 온전한 수용과 진정한 치유로 가는 길을 단단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길은 슬프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차라리 그들과 싸우고 있을 때가 나도 이 관계에 참여하고 있어 라고 합리화하기 더 쉬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공감적 지혜는 결국 거리두기를 선택합니다. 이것은 잔인해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보호하면서도 동시에 그들에 대한 인간적인 연민을 잃지 않는 아슬아슬한 외줄타기와 같습니다. 상황을 명확하게 보고 힘든 날에는 자기 자신과 솔직히 말해 그들 자신에 대해서도 연민을 갖는 것입니다. 거리두기는 침묵 시위나 수동적 공격, 처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높은 수준의 알아차림입니다. 하지만 이 관계의 역학 때문에 그 과정은 여전히 아픕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문은 여전히 씁쓸한 맛이 나는 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두 개의 문보다는 분명히 더 나은 선택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문 앞에 서 있든 당신의 선택이 당신을 위한 최선의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더 단단하고 지혜로운 자신을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아무리 노력해도 출구가 보이지 않는 미로 같은 관계 속에 갇혀 있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가 바로 그런 미로와 같습니다. 오늘은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세 개의 문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당신은 어떤 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문은 자책의 문입니다. 내가 조금 더 노력했다면, 내가 더 좋은 사람이었다면 이 관계를 좋게 만들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끊임없이 자신을 탓하며 괴로워하는 문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으며 끝없는 죄책감과 무력감에 빠져들게 됩니다. 두 번째 문은 소모적인 싸움의 문입니다. 상대방의 비논리적인 말과 행동에 휘말려 끝없는 말다툼을 벌이는 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워드샐러드처럼 앞뒤가 맞지 않는 말들의 향연 속에서 나 자신을 잃어가는 과정입니다. 상대방은 교묘하게 현실을 왜곡하는 가스라이팅을 통해 당신을 지치게 만들고 결국 당신은 이 싸움에 지쳐 쓰러진 후에도 내가 왜 그렇게까지 반응했을까라며 또다시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이 두 개의 문은 결국 막다른 길로 이어집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도 그 끝에는 더 깊은 절망과 상처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세 번째 문입니다. 이 문은 심리적 단절, 즉 거리두기의 문입니다. 이것은 상대방과의 상호작용을 의도적으로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가스라이팅에 더 이상 귀 기울이지 않고 그들이 던지는 미끼를 물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 이 이야기를 듣는 많은 분들은 이미 세 개의 문을 모두 열어보고 그 어떤 문 뒤에도 원하던 보상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꽉만 들어있는 상자처럼 어떤 선택도 속 시원하지 않게 느껴졌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진정한 치유는 종종 이 세 번째 문, 거리두기의 문을 선택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나르시시스트와의 소모적인 논쟁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말을 듣지 않으며 오직 당신과 세상에 대한 자신들만의 왜곡된 이야기만 반복할 뿐입니다.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고 당신의 감정만 고갈될 뿐이죠. 따라서 정말로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면 사실에만 집중하고 그들의 감정적인 도발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길입니다. 이 거리두기는 온전한 수용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거리두기를 선택했다는 것은 비록 슬프고 마지못해서일지라도 이제는 깨달았다는 의미입니다. 이 관계는 변하지 않을 것이며 더 이상 무의미한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현실적인 이유로 그 관계를 완전히 떠날 수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언젠가는 변할 거야 라는 헛된 희망에 더 이상 당신의 소중한 마음을 걸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거리두기의 가장 힘든 점은 그렇게 행동하면서도 여전히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거리두기를 시작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상대를 조종하는 것 같거나 냉정한 사람이 된 것 같은 죄책감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더 이상 자신의 미끼를 물어주지 않는 나르시시스트를 보며 안쓰러움이나 연민을 느끼기도 합니다. 과연 거리두기는 상대를 조종하는 행위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이상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도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할 수 없고 예곡된 인식을 바로잡을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았을 때 비로소 거리두기에 이릅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는 넌 항상 내 멋대로만 해, 넌 너무 예민해, 여기서 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와 같이 현실을 완전히 왜곡해서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칠 대로 지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로 거리두기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조종일 수 있을까요?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수동적인 방식으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거리두기를 사용한다면 그것은 조종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조종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거리두기는 치유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그것은 온전한 수용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관계에 쏟아붓던 막대한 에너지를 멈추게 하여 스스로 고갈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당신을 병들게 했던 트라우마 유대, 즉 상처로 얽힌 병적인 관계의 끈을 조금씩 끊어낼 수 있게 돕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해도 몸과 마음은 여전히 그 관계가 유발하는 감정적 소용돌이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마음이 약해지는 순간에는 자신도 모르게 다시 그 혼란스러운 대화 속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치유는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오히려 이런 순간들은 우리에게 이 관계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어떤 경우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거리두기를 즉시 알아차립니다. 특히 그들이 영리하고 관찰력이 좋거나 혹은 불안 수준이 높을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고 자신이 벌을 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아, 이제 나랑 말도 안 하겠다 이거지? 당신은 그저 평소처럼 예에 바르게 행동했을 뿐인데도 말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미끼를 물지 않고 그들에게서 어떤 감정적 만족을 얻으려는 기대를 버렸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더 이상 불평 없이 혼자 설거지를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들은 설거지를 도울 생각은 전혀 없으면서도 당신이 즐겁게 설거지하는 모습에 분노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지옥 같은 딜레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게임을 하는지 다 알아.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거지? 라며 당신을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각본에서 벗어나는 순간, 즉 너도 나만큼 나빠 또는 너는 이기적이야 라는 그들의 서사를 유지시켜주던 역할을 그만두고 차분하게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 그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그 순간 당신은 모든 것을 명확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관계를 어지럽히던 모든 안개가 걷히고 내 말이 혹시 잘못된 건가? 라는 의심이 사라집니다. 이 관계는 당신이 그들과 함께 진흙탕에 뛰어들 때만 유지된다는 진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치유라는 단어는 종종 기분이 나아지는 것과 연관지어 생각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 관계에서의 치유는 다릅니다. 그래서 거리두기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거리두기를 시작하면 우리는 오히려 깊은 죄책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오랫동안 알아온 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최근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그 관계의 본질을 하늘 끝까지 온전히 수용했고 그 안에서 완전히 심리적으로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그 사람과의 상호작용은 겉보기에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더 이상 미끼를 물지 않았고 그 사람의 이기심, 무심함, 특권의식에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람의 본질이라는 것을 알았고 현실적인 이유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사람이 제 삶에 전혀 관심이 없을 것이라고 단정했습니다. 실제로도 늘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아무것도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날씨 이야기나 별 의미 없는 대화만 나눌 뿐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에 갑자기 깊은 관심을 보이며 진심으로 저를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저는 급하게 어딘가로 떠나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 자리에 없었기에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이 제안한 도움은 친절하고 관대하며 유용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노력하고 있다고 느꼈고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트라우마 유대의 마지막 가느다란 끈이 긴 잠에서 깨어나 속삭였습니다. 어쩌면 이건 내 잘못일지도 몰라. 내가 너무 차갑게 군 거야. 저는 떠나야 했기에 그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이동하는 내내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마치 제가 나쁜 짓을 한 사람, 누군가를 거절하고 버린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에게 미안했고 연민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여전히 찜찜한 기분은 남았지만 동시에 다른 진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저 자신이 준비되었을 때 자신이 편한 시간에 도움을 주려고 했을 뿐이라는 것을요. 그 도움은 제가 정말 힘들어하던 수많은 날들에는 단 한 번도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 일정을 물어보려 시도한 적도 없고 제가 짐을 싸는 것을 보지도 못했으며 제 여행 계획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귀에 깊게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그 순간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들에게는 어떤 이유에서든 편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과거에 그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 그들이 제멋대로 정한 불편한 시간에 제 일정을 얼마나 많이 비틀어 맞추었었는지를 떠올렸습니다. 이 관계가 실제보다 더 건강하다고 필사적으로 스스로를 속이면서 말입니다. 그날의 씁쓸한 감정은 며칠이 지나자 옅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치유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일이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가슴에 박혀 저를 괴롭혔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며칠 만에 털고 일어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 안에 공감하고 연민하는 부분은 누군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지혜로운 부분은 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편한 일을 했을 뿐이야. 단 한 번도 진심으로 너를 고려한 적은 없어. 공감이 지혜를 만날 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전히 기분은 좋지 않지만 그 고통의 기간이 훨씬 짧아지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당신 앞에 세 개의 문을 돌아봅시다. 첫 번째, 모든 것을 당신의 탓으로 돌리며 자책하는 문. 두 번째, 끝없는 논쟁과 가스라이팅 속에서 당신 자신을 잃어가는 문. 세 번째,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죄책감과 연민에 시달리지만 결국 자신을 되찾는 문. 저는 여전히 세 번째 문을 선호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문은 온전한 수용과 진정한 치유로 가는 길을 단단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길은 슬프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차라리 그들과 싸우고 있을 때가 나도 이 관계에 참여하고 있어 라고 합리화하기 더 쉬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공감적 지혜는 결국 거리두기를 선택합니다. 이것은 잔인해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보호하면서도 동시에 그들에 대한 인간적인 연민을 잃지 않는 아슬아슬한 외줄타기와 같습니다. 상황을 명확하게 보고 힘든 날에는 자기 자신과 솔직히 말해 그들 자신에 대해서도 연민을 갖는 것입니다. 거리두기는 침묵 시위나 수동적 공격, 처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높은 수준의 알아차림입니다. 하지만 이 관계의 역학 때문에 그 과정은 여전히 아픕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문은 여전히 씁쓸한 맛이 나는 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두 개의 문보다는 분명히 더 나은 선택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문 앞에 서 있든 당신의 선택이 당신을 위한 최선의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더 단단하고 지혜로운 자신을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아무리 노력해도 출구가 보이지 않는 미로 같은 관계 속에 갇혀 있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가 바로 그런 미로와 같습니다. 오늘은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세 개의 문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당신은 어떤 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문은 자책의 문입니다. 내가 조금 더 노력했다면, 내가 더 좋은 사람이었다면 이 관계를 좋게 만들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끊임없이 자신을 탓하며 괴로워하는 문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으며 끝없는 죄책감과 무력감에 빠져들게 됩니다. 두 번째 문은 소모적인 싸움의 문입니다. 상대방의 비논리적인 말과 행동에 휘말려 끝없는 말다툼을 벌이는 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워드샐러드처럼 앞뒤가 맞지 않는 말들의 향연 속에서 나 자신을 잃어가는 과정입니다. 상대방은 교묘하게 현실을 왜곡하는 가스라이팅을 통해 당신을 지치게 만들고 결국 당신은 이 싸움에 지쳐 쓰러진 후에도 내가 왜 그렇게까지 반응했을까라며 또다시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이 두 개의 문은 결국 막다른 길로 이어집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도 그 끝에는 더 깊은 절망과 상처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세 번째 문입니다. 이 문은 심리적 단절, 즉 거리두기의 문입니다. 이것은 상대방과의 상호작용을 의도적으로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가스라이팅에 더 이상 귀 기울이지 않고 그들이 던지는 미끼를 물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 이 이야기를 듣는 많은 분들은 이미 세 개의 문을 모두 열어보고 그 어떤 문 뒤에도 원하던 보상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꽉만 들어있는 상자처럼 어떤 선택도 속 시원하지 않게 느껴졌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진정한 치유는 종종 이 세 번째 문, 거리두기의 문을 선택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나르시시스트와의 소모적인 논쟁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말을 듣지 않으며 오직 당신과 세상에 대한 자신들만의 왜곡된 이야기만 반복할 뿐입니다.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고 당신의 감정만 고갈될 뿐이죠. 따라서 정말로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면 사실에만 집중하고 그들의 감정적인 도발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길입니다. 이 거리두기는 온전한 수용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거리두기를 선택했다는 것은 비록 슬프고 마지못해서일지라도 이제는 깨달았다는 의미입니다. 이 관계는 변하지 않을 것이며 더 이상 무의미한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현실적인 이유로 그 관계를 완전히 떠날 수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언젠가는 변할 거야 라는 헛된 희망에 더 이상 당신의 소중한 마음을 걸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거리두기의 가장 힘든 점은 그렇게 행동하면서도 여전히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거리두기를 시작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상대를 조종하는 것 같거나 냉정한 사람이 된 것 같은 죄책감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더 이상 자신의 미끼를 물어주지 않는 나르시시스트를 보며 안쓰러움이나 연민을 느끼기도 합니다. 과연 거리두기는 상대를 조종하는 행위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이상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도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할 수 없고 예곡된 인식을 바로잡을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았을 때 비로소 거리두기에 이릅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는 넌 항상 내 멋대로만 해, 넌 너무 예민해, 여기서 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와 같이 현실을 완전히 왜곡해서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칠 대로 지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로 거리두기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조종일 수 있을까요?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수동적인 방식으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거리두기를 사용한다면 그것은 조종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조종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거리두기는 치유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그것은 온전한 수용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관계에 쏟아붓던 막대한 에너지를 멈추게 하여 스스로 고갈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당신을 병들게 했던 트라우마 유대, 즉 상처로 얽힌 병적인 관계의 끈을 조금씩 끊어낼 수 있게 돕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해도 몸과 마음은 여전히 그 관계가 유발하는 감정적 소용돌이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마음이 약해지는 순간에는 자신도 모르게 다시 그 혼란스러운 대화 속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치유는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오히려 이런 순간들은 우리에게 이 관계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어떤 경우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거리두기를 즉시 알아차립니다. 특히 그들이 영리하고 관찰력이 좋거나 혹은 불안 수준이 높을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고 자신이 벌을 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아, 이제 나랑 말도 안 하겠다 이거지? 당신은 그저 평소처럼 예에 바르게 행동했을 뿐인데도 말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미끼를 물지 않고 그들에게서 어떤 감정적 만족을 얻으려는 기대를 버렸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더 이상 불평 없이 혼자 설거지를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들은 설거지를 도울 생각은 전혀 없으면서도 당신이 즐겁게 설거지하는 모습에 분노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지옥 같은 딜레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게임을 하는지 다 알아.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거지? 라며 당신을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각본에서 벗어나는 순간, 즉 너도 나만큼 나빠 또는 너는 이기적이야 라는 그들의 서사를 유지시켜주던 역할을 그만두고 차분하게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 그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그 순간 당신은 모든 것을 명확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관계를 어지럽히던 모든 안개가 걷히고 내 말이 혹시 잘못된 건가? 라는 의심이 사라집니다. 이 관계는 당신이 그들과 함께 진흙탕에 뛰어들 때만 유지된다는 진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치유라는 단어는 종종 기분이 나아지는 것과 연관지어 생각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 관계에서의 치유는 다릅니다. 그래서 거리두기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거리두기를 시작하면 우리는 오히려 깊은 죄책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오랫동안 알아온 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최근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그 관계의 본질을 하늘 끝까지 온전히 수용했고 그 안에서 완전히 심리적으로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그 사람과의 상호작용은 겉보기에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더 이상 미끼를 물지 않았고 그 사람의 이기심, 무심함, 특권의식에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람의 본질이라는 것을 알았고 현실적인 이유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사람이 제 삶에 전혀 관심이 없을 것이라고 단정했습니다. 실제로도 늘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아무것도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날씨 이야기나 별 의미 없는 대화만 나눌 뿐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에 갑자기 깊은 관심을 보이며 진심으로 저를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저는 급하게 어딘가로 떠나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 자리에 없었기에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이 제안한 도움은 친절하고 관대하며 유용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노력하고 있다고 느꼈고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트라우마 유대의 마지막 가느다란 끈이 긴 잠에서 깨어나 속삭였습니다. 어쩌면 이건 내 잘못일지도 몰라. 내가 너무 차갑게 군 거야. 저는 떠나야 했기에 그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이동하는 내내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마치 제가 나쁜 짓을 한 사람, 누군가를 거절하고 버린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에게 미안했고 연민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여전히 찜찜한 기분은 남았지만 동시에 다른 진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저 자신이 준비되었을 때 자신이 편한 시간에 도움을 주려고 했을 뿐이라는 것을요. 그 도움은 제가 정말 힘들어하던 수많은 날들에는 단 한 번도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 일정을 물어보려 시도한 적도 없고 제가 짐을 싸는 것을 보지도 못했으며 제 여행 계획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귀에 깊게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그 순간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들에게는 어떤 이유에서든 편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과거에 그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 그들이 제멋대로 정한 불편한 시간에 제 일정을 얼마나 많이 비틀어 맞추었었는지를 떠올렸습니다. 이 관계가 실제보다 더 건강하다고 필사적으로 스스로를 속이면서 말입니다. 그날의 씁쓸한 감정은 며칠이 지나자 옅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치유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일이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가슴에 박혀 저를 괴롭혔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며칠 만에 털고 일어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 안에 공감하고 연민하는 부분은 누군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지혜로운 부분은 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편한 일을 했을 뿐이야. 단 한 번도 진심으로 너를 고려한 적은 없어. 공감이 지혜를 만날 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전히 기분은 좋지 않지만 그 고통의 기간이 훨씬 짧아지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당신 앞에 세 개의 문을 돌아봅시다. 첫 번째, 모든 것을 당신의 탓으로 돌리며 자책하는 문. 두 번째, 끝없는 논쟁과 가스라이팅 속에서 당신 자신을 잃어가는 문. 세 번째,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죄책감과 연민에 시달리지만 결국 자신을 되찾는 문. 저는 여전히 세 번째 문을 선호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문은 온전한 수용과 진정한 치유로 가는 길을 단단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길은 슬프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차라리 그들과 싸우고 있을 때가 나도 이 관계에 참여하고 있어 라고 합리화하기 더 쉬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공감적 지혜는 결국 거리두기를 선택합니다. 이것은 잔인해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보호하면서도 동시에 그들에 대한 인간적인 연민을 잃지 않는 아슬아슬한 외줄타기와 같습니다. 상황을 명확하게 보고 힘든 날에는 자기 자신과 솔직히 말해 그들 자신에 대해서도 연민을 갖는 것입니다. 거리두기는 침묵 시위나 수동적 공격, 처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높은 수준의 알아차림입니다. 하지만 이 관계의 역학 때문에 그 과정은 여전히 아픕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문은 여전히 씁쓸한 맛이 나는 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두 개의 문보다는 분명히 더 나은 선택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문 앞에 서 있든 당신의 선택이 당신을 위한 최선의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더 단단하고 지혜로운 자신을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아무리 노력해도 출구가 보이지 않는 미로 같은 관계 속에 갇혀 있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가 바로 그런 미로와 같습니다. 오늘은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세 개의 문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당신은 어떤 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문은 자책의 문입니다. 내가 조금 더 노력했다면, 내가 더 좋은 사람이었다면 이 관계를 좋게 만들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끊임없이 자신을 탓하며 괴로워하는 문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으며 끝없는 죄책감과 무력감에 빠져들게 됩니다. 두 번째 문은 소모적인 싸움의 문입니다. 상대방의 비논리적인 말과 행동에 휘말려 끝없는 말다툼을 벌이는 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워드샐러드처럼 앞뒤가 맞지 않는 말들의 향연 속에서 나 자신을 잃어가는 과정입니다. 상대방은 교묘하게 현실을 왜곡하는 가스라이팅을 통해 당신을 지치게 만들고 결국 당신은 이 싸움에 지쳐 쓰러진 후에도 내가 왜 그렇게까지 반응했을까라며 또다시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이 두 개의 문은 결국 막다른 길로 이어집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도 그 끝에는 더 깊은 절망과 상처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세 번째 문입니다. 이 문은 심리적 단절, 즉 거리두기의 문입니다. 이것은 상대방과의 상호작용을 의도적으로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가스라이팅에 더 이상 귀 기울이지 않고 그들이 던지는 미끼를 물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 이 이야기를 듣는 많은 분들은 이미 세 개의 문을 모두 열어보고 그 어떤 문 뒤에도 원하던 보상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꽉만 들어있는 상자처럼 어떤 선택도 속 시원하지 않게 느껴졌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진정한 치유는 종종 이 세 번째 문, 거리두기의 문을 선택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나르시시스트와의 소모적인 논쟁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말을 듣지 않으며 오직 당신과 세상에 대한 자신들만의 왜곡된 이야기만 반복할 뿐입니다.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고 당신의 감정만 고갈될 뿐이죠. 따라서 정말로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면 사실에만 집중하고 그들의 감정적인 도발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길입니다. 이 거리두기는 온전한 수용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거리두기를 선택했다는 것은 비록 슬프고 마지못해서일지라도 이제는 깨달았다는 의미입니다. 이 관계는 변하지 않을 것이며 더 이상 무의미한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현실적인 이유로 그 관계를 완전히 떠날 수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언젠가는 변할 거야 라는 헛된 희망에 더 이상 당신의 소중한 마음을 걸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거리두기의 가장 힘든 점은 그렇게 행동하면서도 여전히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거리두기를 시작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상대를 조종하는 것 같거나 냉정한 사람이 된 것 같은 죄책감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더 이상 자신의 미끼를 물어주지 않는 나르시시스트를 보며 안쓰러움이나 연민을 느끼기도 합니다. 과연 거리두기는 상대를 조종하는 행위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이상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도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할 수 없고 예곡된 인식을 바로잡을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았을 때 비로소 거리두기에 이릅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는 넌 항상 내 멋대로만 해, 넌 너무 예민해, 여기서 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와 같이 현실을 완전히 왜곡해서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칠 대로 지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로 거리두기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조종일 수 있을까요?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수동적인 방식으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거리두기를 사용한다면 그것은 조종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조종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거리두기는 치유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그것은 온전한 수용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관계에 쏟아붓던 막대한 에너지를 멈추게 하여 스스로 고갈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당신을 병들게 했던 트라우마 유대, 즉 상처로 얽힌 병적인 관계의 끈을 조금씩 끊어낼 수 있게 돕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해도 몸과 마음은 여전히 그 관계가 유발하는 감정적 소용돌이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마음이 약해지는 순간에는 자신도 모르게 다시 그 혼란스러운 대화 속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치유는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오히려 이런 순간들은 우리에게 이 관계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어떤 경우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거리두기를 즉시 알아차립니다. 특히 그들이 영리하고 관찰력이 좋거나 혹은 불안 수준이 높을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고 자신이 벌을 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아, 이제 나랑 말도 안 하겠다 이거지? 당신은 그저 평소처럼 예에 바르게 행동했을 뿐인데도 말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미끼를 물지 않고 그들에게서 어떤 감정적 만족을 얻으려는 기대를 버렸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더 이상 불평 없이 혼자 설거지를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들은 설거지를 도울 생각은 전혀 없으면서도 당신이 즐겁게 설거지하는 모습에 분노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지옥 같은 딜레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게임을 하는지 다 알아.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거지? 라며 당신을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각본에서 벗어나는 순간, 즉 너도 나만큼 나빠 또는 너는 이기적이야 라는 그들의 서사를 유지시켜주던 역할을 그만두고 차분하게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 그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그 순간 당신은 모든 것을 명확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관계를 어지럽히던 모든 안개가 걷히고 내 말이 혹시 잘못된 건가? 라는 의심이 사라집니다. 이 관계는 당신이 그들과 함께 진흙탕에 뛰어들 때만 유지된다는 진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치유라는 단어는 종종 기분이 나아지는 것과 연관지어 생각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 관계에서의 치유는 다릅니다. 그래서 거리두기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거리두기를 시작하면 우리는 오히려 깊은 죄책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오랫동안 알아온 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최근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그 관계의 본질을 하늘 끝까지 온전히 수용했고 그 안에서 완전히 심리적으로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그 사람과의 상호작용은 겉보기에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더 이상 미끼를 물지 않았고 그 사람의 이기심, 무심함, 특권의식에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람의 본질이라는 것을 알았고 현실적인 이유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사람이 제 삶에 전혀 관심이 없을 것이라고 단정했습니다. 실제로도 늘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아무것도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날씨 이야기나 별 의미 없는 대화만 나눌 뿐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에 갑자기 깊은 관심을 보이며 진심으로 저를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저는 급하게 어딘가로 떠나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 자리에 없었기에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이 제안한 도움은 친절하고 관대하며 유용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노력하고 있다고 느꼈고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트라우마 유대의 마지막 가느다란 끈이 긴 잠에서 깨어나 속삭였습니다. 어쩌면 이건 내 잘못일지도 몰라. 내가 너무 차갑게 군 거야. 저는 떠나야 했기에 그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이동하는 내내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마치 제가 나쁜 짓을 한 사람, 누군가를 거절하고 버린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에게 미안했고 연민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여전히 찜찜한 기분은 남았지만 동시에 다른 진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저 자신이 준비되었을 때 자신이 편한 시간에 도움을 주려고 했을 뿐이라는 것을요. 그 도움은 제가 정말 힘들어하던 수많은 날들에는 단 한 번도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 일정을 물어보려 시도한 적도 없고 제가 짐을 싸는 것을 보지도 못했으며 제 여행 계획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귀에 깊게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그 순간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들에게는 어떤 이유에서든 편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과거에 그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 그들이 제멋대로 정한 불편한 시간에 제 일정을 얼마나 많이 비틀어 맞추었었는지를 떠올렸습니다. 이 관계가 실제보다 더 건강하다고 필사적으로 스스로를 속이면서 말입니다. 그날의 씁쓸한 감정은 며칠이 지나자 옅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치유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일이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가슴에 박혀 저를 괴롭혔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며칠 만에 털고 일어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 안에 공감하고 연민하는 부분은 누군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지혜로운 부분은 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편한 일을 했을 뿐이야. 단 한 번도 진심으로 너를 고려한 적은 없어. 공감이 지혜를 만날 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전히 기분은 좋지 않지만 그 고통의 기간이 훨씬 짧아지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당신 앞에 세 개의 문을 돌아봅시다. 첫 번째, 모든 것을 당신의 탓으로 돌리며 자책하는 문. 두 번째, 끝없는 논쟁과 가스라이팅 속에서 당신 자신을 잃어가는 문. 세 번째,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죄책감과 연민에 시달리지만 결국 자신을 되찾는 문. 저는 여전히 세 번째 문을 선호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문은 온전한 수용과 진정한 치유로 가는 길을 단단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길은 슬프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차라리 그들과 싸우고 있을 때가 나도 이 관계에 참여하고 있어 라고 합리화하기 더 쉬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공감적 지혜는 결국 거리두기를 선택합니다. 이것은 잔인해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보호하면서도 동시에 그들에 대한 인간적인 연민을 잃지 않는 아슬아슬한 외줄타기와 같습니다. 상황을 명확하게 보고 힘든 날에는 자기 자신과 솔직히 말해 그들 자신에 대해서도 연민을 갖는 것입니다. 거리두기는 침묵 시위나 수동적 공격, 처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높은 수준의 알아차림입니다. 하지만 이 관계의 역학 때문에 그 과정은 여전히 아픕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문은 여전히 씁쓸한 맛이 나는 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두 개의 문보다는 분명히 더 나은 선택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문 앞에 서 있든 당신의 선택이 당신을 위한 최선의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더 단단하고 지혜로운 자신을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